오늘 Y세미나 주제는 디지털 탈바꿈 어디까지 왔나로 정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탈바꿈은 대세이자 이제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2019년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요, 향후 10년은 디지타이즈 오아 다이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탈바꿈은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18년부터 디지털 성숙 수준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가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나눕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언택트 소사이어티 또는 언택트 이코노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택트 이코노미는 결국 디지털 탈바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를 디지털 탈바꿈 어디까지 왔나로 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무렵부터 전 세계 또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디지털 탈바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탈바꿈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탈바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방법론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을 왜 해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이 기술로 인해서 변화가 촉발되었다. 두 번째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등장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경제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은 또는 디지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각국 정부가 디지털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세대, 제도가 디지털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탈바꿈을 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디지털 탈바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혁신은 기술의 변화가 없거나 비즈니스 변화가 없는 형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로 현재 비즈니스 잘하는 것이었는데 디지털 탈바꿈은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지 못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우리가 그걸 잘 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탈바꿈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탈바꿈 과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차세대를 포함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즈니스 혁신은 대부분 ROI, 즉 투자 대비 성과라는 지표로 측정해 왔습니다. 디지털 탈바꿈은 아날로그 형태의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형태의 비즈니스로 바뀌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ROI가 아니라 성숙 수준, 머추어리티로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IT 슬로안에서 2017년에 만든 보고서를 보면요. 성숙 수준이 디지털 탈바꿈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탈바꿈하는 방법론 체계는 세 가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변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환경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탈바꿈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탈바꿈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탈바꿈하는 과제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순환해서 내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사이클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탈바꿈,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긴 여정에서 기업들은 앨리스와 같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디지털 성숙 모델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숙 모델이란 디지털 탈바꿈의 여정 중 기업의 디지털 수준을 파악하게 하는 용이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의 디지털 성숙 모델의 영역의 경우 2020년 디지털 트렌드인 오픈 뱅킹 그리고 오픈 인슈런스 그리고 고객 경험 마이데이터에 상응하는 고객 역량, 분석,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 이런 6가지 영역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이런 6가지 영역에는 상호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2020년 디지털 성숙 수준 조사를 바탕으로 영역별 연관관계를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붉은색이 짙을수록 연관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모든 영역이 연관관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역량 그리고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플랫폼, 콘텐츠가 구축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영역을 탈바꿈하는 것보다 6가지의 영역을 비슷한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숙 모델의 수준의 경우 시작, 도입, 확산, 통합, 가치 이러한 레벨 순으로 수준을 판별하는데요. 단순히 점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로 수준을 비교해서 직관적으로 수준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탈바꿈이라는 과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다음 수준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 수준 진단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과제 도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디지털 성숙 수준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입니다. 트윗 컨설팅의 성숙 모델 3.0을 기반으로 금융회사, 공기업의 성숙 수준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우선 금융 부분 전체 성숙 수준은 2020년 확산 수준 초반입니다. 2018년부터 이 각 금융 부분의 성숙 수준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2018년, 19년, 20년까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조사에 참여한 회사들의 전체 성숙 수준 점수를 한번 나열을 시켜봤습니다. 가치 수준에 도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시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금융 부문에 있어서의 성숙 수준이 선두 기업과 하위 기업 간의 차이가 좀 심화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성숙 수준을 보면은 그 카드 캐피탈 업종이 가장 성숙 수준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업종, 증권, 보험 수준입니다. 은행은 많은 회사가 지금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각 수준별로 고루 회사들이 분포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 증권의 경우는 대부분 회사들이 시작과 도입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약 3분의 1 정도에 되는 회사가 아직도 시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캐피탈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가 도입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확산에 가장 많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고객부터 역량까지 6가지 영역별로의 은행 업종의 수준을 보면은 그 플랫폼과 분석과 생태계는 금융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반면 고객 콘텐츠 역량 부분은 금융부문 평균보다 낮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보험업종은 고객부터 역량까지 모든 영역이 현재 금융부문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9년 대비 성수 수준이 조금 향상의 폭이 큰 걸로 봤을 때 보험업종에서는 디지털 탈바꿈 노력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권업종은 전반적으로 성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가치 수준에 도달한 기업이 생겼습니다. 증권업종이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 간의 성수 수준 격차가 다소 큰 업종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카드 캐피탈 업종은 2019년에 대비 성수 수준이 크게 향상된 업종입니다. 영역별로 살펴봤을 때도 플랫폼 외의 모든 영역이 금융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 2020년 디지털 성숙 수준 조사 약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금융업종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플랫폼 비즈니스 경쟁에 대비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고객 경험, 컨텐츠 강화가 수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오픈 뱅킹, 마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최근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실질적인 숙제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업종이 오픈뱅킹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 차별화에 집중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역량, 대응 방안 또한 실질적인 수행 방안들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플랫폼,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다 모두가 그 외부 파트너와 협업한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업의 성수준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전체 성수준은 현재 도입 수준 중반이었습니다. 그 조사 대상의 74%가 아직 도입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19년 대비 성수준 향상은 되고 있으나 민간 금융의 성수준이 확산 수준인 것에 비하면 금융 공급의 성수 수준은 많이 좀 낮은 편입니다. 2019년에
그 시작 수준의 기업이 23% 감소했다는 걸 봤을 때 금융 공기업의 디지털 탈바꿈 노력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금융 공기업의 성수 수준 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 수준이 높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담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디지털 탈바꿈 아젠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설정하는 활동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공공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최근에 정부 부처가 다양한 디지털 탈바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업도 이런 정부 부처의 디지털 탈바꿈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서 회사 내에 어떤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어떤 실행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고안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국민이 모든 그 서비스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민간 금융의 어떤 그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분명히 공기업의 서비스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발표 제목은 금융 소비자 의식 수준 조사입니다. 발표하는 내용 중에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검증돼야만 올바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금융 인식 수준, 주거래 은행에 대한 고객의 태도,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했고요. 첫 번째 디지털 금융 인식 수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소비자를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세대 분류죠.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같은 X라 하더라도 디지털에 대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어떤 필요성 이런 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대상자를 하나는 금융 이력, 하나는 활용 능력, 그걸 했습니다. 네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었는데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고 모바일을 잘 쓰는 그룹은 HH 타입으로 했고요. 디지털 금융은 이해하지만 모바일 활용이 떨어지는 그룹은 HL, 디지털 금융이 떨어지고 모바일 활용이 떨어진 그룹은 LL, 그리고 이제 나머지 LH 타입 4개를 했습니다. 베이비 부머는 대부분이 LL 타입이었습니다. X세대는 LL 타입과 HH 타입, Y세대는 HH 타입이 가장 많고 또 두 번째 많은 그룹은 LH 타입이었습니다. Z세대는 대부분 LH 타입이었습니다. 4개의 세그먼트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 고객 중에서 가장 많은 세그먼트는 HH 세그먼트로 37%, 두 번째가 LL 29%고 가장 작은 세그먼트는 HL이었습니다. 4개의 세그먼트 중에서 디지털 지수가 높을수록 금융앱을 많이 사용한다. 금융 소비자는 오픈뱅킹 어떻게 생각할까? 결론은 디지털 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오픈뱅킹 서비스 중에 하나인 계좌 통합조회를 2배 정도 더 이용한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계좌 통합조회 이용률은 약 42%로 상당히 그 예상보다 오픈뱅킹 계좌 통합조회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픈뱅킹 계좌 통합조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계좌 통합조회 NPS는 디지털 수준 오픈 HH그룹 같은 경우는 40.7이니까 상당히 높죠. 그리고 낮은 그룹도 12.3으로 노멀 이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계좌 조회와 계좌 이체를 비교해보면 계좌 조회의 이용률은 높지만 NPS는 이체도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계좌 조회보다도 계좌 이체가 의미가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금융회사가 오픈뱅킹 대응할 때 고객을 나의 주거래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또는 자기네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자금을 집중하고 유도하는 것보다 결국은 서비스로 승부된다. 상품으로 승부된다. 그래서 고객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그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카카오뱅크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반응이 열광적이다라는 걸 알았었는데요. 그 반응이 2020년 들어서 더 뜨거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모든 디지털 금융 세그먼트에 걸쳐서 NPS가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경쟁력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디지털 수준이 높을수록 카카오뱅크를 추천하려고 하는 의향이 강하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거를 생각하게 되냐면요. 금융회사가 은행이 토스뱅크가 생기면 토스뱅크로 고객이 넘어가지 않을까 궁금하죠.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앞서서 해결할 질문은 우리 고객 타입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A라는 은행의 고객 타입이 LL이다라고 하면 갖고 있는 고객은 토스 이용 의향이 별로 없구나, 좀 안심되네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의 지수는 없다라고 하면 토스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은행이 디지털 탈바꿈할 때 자기네 고객들이 성향이 무엇이냐, 디지털 관점에서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상하기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고객비 중에 큰 차이가 있을까? 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있다. 전체 고객 중에서 HH그룹의 비율이 몇 %냐를 보니까 가장 많은 그곳이 카카오뱅크예요. 44%가 높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 세 개의 은행은 디지털 고객 구성비가 높다. 그리고 우리, 신한, 하나는 중간 정도다. 농협은행은 HH그룹보다 L그룹이 더 많아요. L그룹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HH그룹일수록 오픈뱅킹에 적극적이에요. LL그룹일수록 오픈뱅킹에 소극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 은행에 이용하고 있는 고객 집단의 디지털 특성이 다르다. 두 번째, 금융소비자들은 HH그룹이 가장 많지 않았습니까? 약간 저희 예상 바뀌었어요. 금융소비자들이 상당히 디지털 방식에 예상보다 빨리 익숙해지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 P2P 이런 거는 잘 모른다. 그리고 의향도 아직 많지는 않다. 네 번째는 금융회사가 디지털 탈바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투자와 노력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나 성과에 전략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인가? 라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지표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회사가 금융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고객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 때 전제가 뭐냐? 나가 다 할 거야. 내 브랜드로 이걸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데이터 생태계와 금융회사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이 데이터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유통하고 활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이 가치를 높이는 것을 데이터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데이터 경제는 결국 금융회사가 주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금융회사고 그걸 관리하는 쪽도 금융회사고 그거를 또 배포하는 쪽도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 데이터 경제는 금융회사, 조직에 의한 데이터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 경제는 현재는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입니다.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은 한 4, 5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패러다임입니다. 최근에, 정말 최근에 사람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으로 바뀌려는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의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 생태계, 결국은 데이터의 접근권, 데이터의 이동권의 관점에서의 새로운 생태계를 얘기하는데요. 사람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것이 저는 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장은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조직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 전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작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추구하는 마이데이터의 변화 방향을 보면 첫 번째가 형식적인 권리를 실행 가능한 권리로 변화를 줘야 된다. 두 번째가 데이터 보호의 관점에서 이제는 데이터의 권한을 위임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 방향은 폐쇄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바뀌어야 된다.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크게 네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주체가 있고요. 데이터 보유자가 있고요. 데이터 이용자가 있고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다시 말하면 개인이 권한을 위임해 주면은 이 위임된 권한을 갖고 보유자와 이용자의 동의를 해서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마이데이터의 생태계인데요. 결국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개념이나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83.8%가 마이데이터를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만약 자신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의 데이터가 필요한가를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3.6%가 금융 마이데이터가 가장 필요하다. 그 다음에 헬스랑 공공은 사실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 순서로 마이데이터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아직 잘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보면요.
최근에 부처별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금융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게 좀 따로따로 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마이데이터 사상은 한 개인의 관점에서 그것이 금융이든 의료든 공공이든 그걸 융합 서비스로 보여주는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